네, 출산을 하면 직원들에게 1억 원을 주는 회사 잘 아시죠? 출산 장려책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 기업, 부영그룹입니다. 유엔 한국협회 회장이기도 한 이중군 부영그룹 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부영그룹의 획기적이고 이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이 화제가 되면서 우리 사회 저출산 이슈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에서 이 134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걸로 알려졌는데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국가별로도 지역별로도 여러 군데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무슨 방법이 좋고 하니까 대개의 조건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이 최우선적으로 문제이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거기 위해서는 이제 집이다 뭐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용이 있죠. 전부 합해서 비용. 예, 비용인데 비용이 얼마가 그러면 적당할 것이냐, 얼마 몇 살 되면 주고 몇 살 되면 주고 그런 방법이 좋으냐, 일시에 주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들어보고 액수는 얼마가 좋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한 1억 하면은 억소리도 좋고 좀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 방법은 언제가 좋으냐, 그러니까 방법 지금 주면 좋지. 바로.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면 그래서 1억을 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출산 장려금 이렇게 받은 직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연 몇 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글쎄 우리 회사에 와서 그 다음 날 바로 출산하게 되니까 입사를 한 다음 날 받게 다음 된 날 거예요? 출산을 하니까 나는 이거 해당이 안 되나 그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 그 조건은 아니고 출산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대로 이상 없이 지불했습니다. 그 사람은 별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해외에 있던 사람이 출산 신청을 하니까 본사에서 업무가 미숙해가지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느냐 한 것을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둘째 아이가 날 때까지 그 두 개가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본사하고 다툼이 벌어졌게 제가 제게까지 알게 돼서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다 받았는데 그걸 수 없다.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 대신 회사는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기간이 2년 이내로 돼 있는데 2년을 도와해 놓으니까 조세 문제가 2년에 1억으로 한다 그렇게 원래 그 승인을 받아놨거든. 그래서 그거 사실 관계를 해결하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혹시 그러면은 쌍둥이 나오면은 1억입니까? 1억이 아이 한 명당 1억인 거. 예, 그러니까 쌍둥이는 당연히 두 사람인데 두 개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이 부영의 그 사내 출산율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산율까지 다 못 보아봤고 첫 해는 23명인가 됐는데 그 다음에 28명이더니 이번에 하니까 36명이 되거든요. 그런 진짜 상당히 한 10% 이상 늘어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적으로도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0.89%로 좀 올라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아마 제일 낮을 때 손댔지 않느냐, 기회를 잘 잡은 셈이 됐어요. 그렇군요. 부영그룹의 이 출산 장려금 지급 정책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동참 행렬이 뭔가 사회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당연하죠. 사회 변화도 변하죠. 국가 장래의 기대가 큽니다. 국가 장래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축하드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유엔 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13대 회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대한민국이 유엔으로 해서 태동이 됐고 오늘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위 예의를 갖추는 국가적 자세로 세계에 대하여 온전하게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UN 데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0월 24일을 UN 데이라고 하던데 다시 공휴일로 이걸 지정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UN 데이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에 대한민국이 1950년부터 75년까지 유엔데이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축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유엔으로 해서 시작됐고 유엔에서 보존됐고 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75년까지 시행하고오던 경축일을 갑자기 요새 없앴는데 그것이 다시 복구돼서 세계에 대해서 소위 태동과 유교를 통해서 보존된 그 예우로 우리는 그 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시 일깨우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유엔데이의 공휴일 재지정이 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참정국들과의 외교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6.25 때 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금융지원 38개국 해서 통합 60개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가 수가 90여 개국밖에 안 됐는데 그 많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마움의 표시가 됐건 예의지국의 면모가 됐건 잊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국가 장래의 외교적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데도 크게 도움될 것을 기대해서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과 관련해서 이 정부나 국회하고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저희 대한노인회 제가 입후보할 때 공약을 내걸었고 또 당선된 뒤에도 전원 동의를 받아서 유엔데이 공휴일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42만 명의 연서로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해 행안위에 제출해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원식 의장님으로부터는 근간에 2월 26일까지 기한이 좀 연기되겠다 하는 공문을 상당 전에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에 유엔 참정국 상징 기념물도 기증을 하시고 또 6.25 전쟁 1129일, 광복 1775일 같은 이런 역사서들을 집필하셔서 되게 관심을 많이 샀는데 혹시 이런 역사서를 집필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 영화 관계자가 있어서 처음에 흥남철수를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그 내용이 그것만으로 아니고 6.25 전체를 역사서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이렇게 알려드린 것이 우리의 큰 역할이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영화를 취소하고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6.25 1129일 책을 만들어서 한 1000여만 부 가까이 배포를 했습니다. 뭐 군인 학교 할 것 없이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6.25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니까 광복도 1177인가 광복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3권을. 그래서 광복을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그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군정으로부터 해제되고 과정을 적다 보니까 그 이전의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냐. 그 이전의 원인을 따지니까 미명이라고 해서 일제 36년 있고 그 이전에 이제 여명이라 해서 조선조 말 그쪽을 하고 그러니까 책이 좀 상대하게 여러 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을 따지다 보니까 그 역사가 전전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의 도래한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이 책이 여러 권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현대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다른 데하고 다른 무슨 기록서보다는 일기체로 해서 매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멋대로 그냥 우정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책의 특징이 편년체나 그런 식이 아니라 아주 날짜별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날짜별로 그럼 기록을 하신 거군요? 예, 전부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멋대로 우정체라고 붙여나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되게 이렇게 근현대사, 역사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사회에도 공헌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되게 화제가 됐던 게 회장님 그룹 차원에서 이거 적지 않은 돈인데 정말 큰 돈인데 1조 2천억 원이더라고요. 고향 마을 주민, 초중고 동창생들 그리고 뭐 군 동기, 군 전우에게도 2,660억 원을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게 된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기부의 원 배경은 기부를 하자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제가 최초에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네. 임대주택은 대개 용어 그대로 조금 서민적인 용어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 변두리에 주로 토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변두리에는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교인데 가까이 초등학교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뭐 지역에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건물을 제가 지어서 학교를 개교케 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부는 기부가 되었습니다만 결과는 제 집도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융인하는 관계로 서로 좋은 길을 택하다 보니까 장사꾼의 머리가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웃 간에 뭐 동창 간에 그거는 이웃에 부자가 있다는 얘기는 옛날에도 근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나 당사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동네에 부자가 있다, 동창에 부자가 있다 할 때 그래서 그 부자가 이웃에 있음으로써 자기에게 이해가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저 우리는 이웃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배가 아픈가 그러면 마음이 좀 괴로울까 그걸 어떻게 치유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금융 치료라고 돈을 좀 주면 나설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죠 해서 나눔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똑같이 이웃이고 동창이고 군이고 똑같이 그냥 배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동창생들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혹시 어떤 반응을 좀 보이시던가요? 글쎄 그 이웃도 전부 진짜 친척 사촌도 했습니다만 네. 전부 사촌, 이웃 사촌, 군 사촌, 뭐 학교 사촌 그런 식으로 동기들 그런 게 사촌 개념으로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배가 아프지 않을 방법을 택한 것이 금융인데 받은 분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을 수밖에 없는데 가까이는 이제 저 음식점에 회식을 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한턱 낸다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럴 수만 있으면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 뉴스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보면은 대한 노인회 회장이시기도 하세요. 지금 고령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제안을 하셔서 또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노인 연령 늘리자 이렇게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인구부 네. 그리고 주택 뭐 청이나 부 그래서 인구 주택 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노인을 연령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노인 그 아래에 있는 생산 연령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을 줄이면 생산 연령이 나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10년 후 연간 1년씩 해서 75세로 합시다. 단계적으로 75세로 가자. 예, 10년 후에 75세로 합시다. 지금 65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70세로 하는 것보다는 10년 후 75세가 더 합리적입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출산이 문제가 돼서 그 심각성은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서 노인 문제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복지 문제가 집집마다 심각한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당장에도 우리 65세 노인이 현재 1,000만입니다. 네. 20%입니다. 20%인데 그 인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세로 해놓으니까 아직 갭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젊은 노인들이 있어서 다행이지. 이 노인들이 제가 생각하는 75세 당장 그 정도 10년 후 다가갔으면 그 노인들 복지를 받들기 위해서 젊은 인력이 전부 투입돼야 할 텐데 네. 그걸 대비한다면 우리 인원 갖고는 택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75세로 올리고 74세까지가 젊은이로 75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더라도 역부족해서 결국 해외에서 좀 저렴한 인력을 도입해야만 대책이 있을 것 같고 또 생산 인력이 이렇게 확대해 놔야 인구가 여유가 있지. 그래서 노인을 올리겠다는 게 노인을 줄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생산 인력을 늘리겠다 그것도 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인구 계획입니다. 바로. 생산 인력을 늘리겠다. 늘리겠다. 그러면 노인 인력을 줄인다. 그런 얘기 됩니다. 그렇군요. 노인을 줄여야지 노인을 한없이 늘려놓으면 생산 인력이 만약에 65세면 줄여놓으면은 만약에 그 같은 비율에서 만약에 2050년에 우리 노인 인구가 2천만 나머지 3천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천만 어린이 1천만 보면 생산 인력이 2천만이 노인 인력 2천만 모시는데 그 900%면 생산 인력은 제로가 될 겁니다. 네. 그걸 뻔히 바라보면서 이 무대책으로 있을 수는 없고 노인을 20년 후에도 1천만 정도로 생산 인력을 한 3천만으로 네. 이렇게 늘려줘야 가는 거지 않겠냐 그런 산술적인 간단한 심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을 줄여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구 구조도 개편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기준을 나눌지 좀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거군요. 인위적으로 나눈다기보다는 현상적으로 현재 65세나 10년 후에 75세나 건강 상태가 비슷할 것이다. 네. 고로 그 인구까지 생산에 종사하고 그 이후가 노인으로 대우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이 노인 연령을 늘리자는 것도 출산 장려금 정책과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거군요. 종합해서 인구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금 10년 후에 제가 75세 계획이나 지금 출산을 함으로써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군인과 경찰 인력을 지금 애를 낳아야 20년 후에 그런 인력이 있지. 그렇습니다. 지금 안 나면 그때 가서 군인도 경찰도 복무할 사람이 없게 되면 그걸 외국의 침략을 몰라도 국가 안전 보장은 수입 인원 갖고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자국의 능력에 따라 국가 보전이 좌우될 텐데 지금 아이들을 낳아서 젊은이로서 이 나라 보전을 유지해야 그래야 그때 가서 우리 집도 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은 다 있는 거 알긴 아는데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게 문제니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뭔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아니 지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사회 문제가 있는 거는 다 일반 사람들도 문제라는 건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선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신 건지. 아니 시작한 이유를 얘기하는 말입니까? 지금 제공하는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이런 사회적인 공헌에 관심을 가지게 된 뭐 예전부터라도 뭐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으신지 해서 제가 이 회의를 하게 된 이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제가 이 늙어서 고대에서 헌법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법당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싶어 헌법학을 했는데 그 하는 거 보니까 뭐 특수 뭐 민법이나 형법을 할 수 없어 헌법을 하다 보니까 헌법을 여러 번 좀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봤더니 37조 헌법 37조 2항 국민의 권리 의무 37조 2항에 모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37조 2항입니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에 그리고 질서 유지와 공공권이 어긋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8조에 그 납세 의무가 있고 39조의 끝으로 국방 의무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는 건 좋은데 인원이 없어 버리면은 모병제도 징집제도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요새 인원이 준다고 아우성인데 이 부분이 있으나마는 조항이야. 그래서 이거야말로 큰 일인데 이걸 알고 대비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 19조인가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있어야 갖고 없으면 안 갖는 겁니까? 아무 필요 없는 조항이 19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37조 2항도 모병부에 됐건 징집제에 됐건 군인이 됐건 경찰이 됐건 인원이 있어야 대상이 있지. 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병의 의무를 준다 그런 얘기했는데
의문을 진다가 아니라 나중에 모병을 하더라도 네. 대상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제가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한 학교 수업 중에도 몇 년간 여러 군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하기에 그때 우리가 24년 시무식 때 뽕하고 해버렸죠. 했더니 이제 그때서 그것이 정부에서도 알고 높은 데도 알고 해가지고 현재 입법화가 됐습니다. 입법화해서 법인이 그 준 거는 소득세에서 면제해주고 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준 건 면제해주고 상속세 면제해주고 현재 아직 안 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 남남끼리 주는 건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아직 안 됐죠. 그것만 해결되면은 출산 장려 기부금은 전부 면세가 될 것 같은데 그거 마저 되길 바라는 간절합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는 창업 1세대 경영인이시잖아요. 예. 그 경영인으로서 또 청년들, 특히 뭐 이 시청자들,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 해서 청년에게 해야 할 얘기입니까? 시청자분들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청년들은 네. 나라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들이 행위를 잘하도록 특별히 어른답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본을 이어받아서 멀리 국가 장래를 생각하시면 더 좋고 자기 자라난 자제분들이 그 손자의 후대를 위해서 멀리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주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었습니다.